혹시 아재 패션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브랜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골프웨어나 등산복 같은 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약간의 형광기만 더해지면 와, 이거 진짜 누가 봐도 아재 옷이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재 패션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따로 있었어요. 조금 과장을 좀 보태보자면 한때 대한민국 모든 아재들의 옷장에는 이 브랜드가 무조건 들어있었습니다. 반대로 젊은 층은 이 브랜드를 아빠 옷이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 싫어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젊은 층은 이 브랜드를 촌스럽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1020 세대 사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싸템으로 손꼽힐 정도예요. 저도 안 입는 옷에서 없어서 못 파는 옷이 된 이 브랜드, 사실상 이름 빼고 모든 것을 바꾼 이 브랜드. 오늘 마녀스푼에서 들려드릴 이야기 바로 휠라입니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써니를 보면 등장하는 학생들 패션이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잖아요. 이때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한 브랜드가 바로 해외 스포츠 브랜드였는데요. 휠라 역시 그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휠라를 외국 기업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때 휠라를 많이 접해본 분들이죠. 그런데 지금의 휠라는 대한민국의 패션 기업으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휠라의 역사를 한번 알아볼게요. 네, 휠라는 1911년 이탈리아 북쪽에 위치한 비엘라 지방에서 탄생했습니다. 휠라라는 이름은 창업주 가운데 한 명인 지안 세베로 휠라의 성을 따서 만들었어요. 올해가 2022년이니까 창업한 지 무려 111년이나 된 장수 기업이에요. 초창기의 휠라는 가내 수공업 형태로 속옷을 주로 만드는 작은 기업이었어요. 오늘날과 같은 스포츠 브랜드로 거듭난 건 1972년에 이탈리아의 자동차 기업인 피아트에 인수되면서부터입니다. 인수 다음해인 1973년 휠라는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타 마케팅을 선택해요. 나이키가 마이클 조던을 위해 신발을 공급한 것처럼요. 휠라는 당시 테니스계를 석권하고 있었던 스포츠 스타 비와론 보그에게 옷과 신발을 지원했는데요. 휠라 특유의 독특한 색채의 옷과 신발은 팬과 관중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휠라의 테니스 웨어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 테니스라는 종목이 다른 구기 종목에 비하면 인기가 좀 떨어지는 편이었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1990년대 중반 휠라는 당시 NBA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그랜트 힐을 내세워서 농구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그랜트 힐은 여러 차례 발목 부상을 겪게 됩니다. 이게 오죽 심했으면 먹튀, 유리몸 이런 비판을 당할 정도였어요. 운동화와 발목 부상 벌써 쎄하죠. 아니나 다를까 NBA 선수인 찰스 바클리가 충격적인 발언을 던집니다. 그랜트 힐의 발목 부상은 휠라의 쓰레기 같은 농구화 때문이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게 당시에 휠라의 농구화가 그렇게 좋진 못했어요. 조금 더 과장을 보태자면 휠라의 농구화는 그냥 성능 좋은 운동화에 불과했어요. 결국 그랜트 힐은 계약이 만료되자마자 농구화를 아디다스로 바꾸게 됩니다. 이후 휠라의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 시장에서는 나이키와 리복에게 완전히 밀려나게 돼요. 이탈리아에 위치한 휠라 본사는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고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는 아예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사가 어려운 와중에 휠라의 해외 지사 중 한 곳은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법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사보다 지사가 더 잘 나가는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 황당한 일의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휠라 코리아였어요. 네, 잠시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1980년대 지금은 르카프가 된 신발업체 화승에 수출 담당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현 휠라 코리아의 회장 윤윤수 님이에요. 잘 나가다가 악재를 좀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 윤윤수 회장은 영화 E.T의 주인공인 E.T의 봉제 인형을 제작해서 판매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작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때 화승은 무려 8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윤윤수 회장은 사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화승의 이사직을 내려놓습니다. 퇴사 이후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이때 윤윤수 회장은 과거 미국 출장 중에 마주했던 휠라 티셔츠를 기억해냅니다. 휠라 특유의 화려한 색채와 멋스러운 디자인을 신발에 적용하면 꽤나 잘 팔릴 것 같았거든요. 또 신발 분야라면 윤윤수 회장의 자신도 있었고요. 윤윤수 회장은 곧바로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휠라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던 호모 알티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한국에서 만든 휠라 운동화를 미국에서 팔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휠라의 주력 분화가 의류에서 신발로 바뀔 정도였죠. 나중에는 신발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휠라의 본사까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후 휠라 본사는 윤윤수 회장에게 휠라 코리아 설립이라는 엄청난 제안을 해요. 거기에 휠라 코리아의
대표를 맡아달라는 부탁도 합니다. 역시나 신발에 대해선 자신들보다는 윤윤수 회장이 더욱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설립된 필라 코리아는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거듭했습니다. 1992년 창립 이후 단 5년 만에 1,5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어요. 이에 대해 휠라의 엔리코 프레시 회장은 휠라의 탄생은 이탈리아에서였지만 휠라의 성장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엔리코 프레시 회장의 말처럼 당시 우리나라에서 휠라의 입지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9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짝퉁까지도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죠. 게다가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바로 농구였어요. 프로농구 리그인 KBL이 이제 막 창설된 시기였거든요. 때마침 휠라가 KBL의 초대 스폰서로 선정이 되면서 휠라 농구화는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게 됩니다. IMF인데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필라 본사는 오히려 망해가고 있었어요. 주요 시장인 유럽과 미국에서 처참하게 밀려나고 있었거든요. 이에 윤윤수 회장은 인생 최대의 베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필라 본사를 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사가 본사를 인수한다니,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겠지만 윤윤수 회장은 이를 일생일대의 기회로 생각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어요. 실제로 윤윤수 회장은 휠라 본사 인수를 위해서 휠라 코리아의 매출액과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입했어요.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원 200명을 일일이 설득해가면서 모금한 돈과 그리고 브랜드 로열티를 담보로 한 대출까지 끌어들였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하여 2003년 윤윤수 회장은 내부 경영자 인수 방식인 MBO를 통해 휠라 본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후 2007년에는 글로벌 브랜드 사업권까지 완전히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M&A 역사상 최초로 국내 법인이 글로벌 브랜드를 인수한 첫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브랜드가 된 휠라.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휠라의 성장은 조금씩 하락세로 접어들어요. 트렌드는 빠르게 바뀌는데 전혀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영광은 사라지고 아재 브랜드라는 이미지만 남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제가 딱 이때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당시의 휠라를 생각하면 존재감이 진짜 없긴 했어요. 저 때는 뉴발이 짱이었습니다. 어쨌든 윤윤수 회장은 휠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한 변화는 주 고객층을 4050에서 1020으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2015년 윤윤수 회장은 휠라 USA에서 근무하던 자신의 아들 윤근창 대표를 한국으로 부릅니다. 윤근창 대표는 먼저 기존 고객층인 4050 세대를 깔끔하게 포기하고 패션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는 1020 세대를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덕분에 1020 세대가 복고 트렌드와 가성비에 열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나온 제품이 바로 휠라 부활의 시발점인 코트 디럭스입니다. 코트 디럭스는 1970년대 휠라의 테니스화를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해석했고 6만 원대로 낮아진 저렴한 가격을 주 무기로 내세웠어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성공이 아니라 대성공이었어요. 코트 디럭스는 15개월 만에 무려 100만 켤레나 팔려나갔는데요. 단순 계산으로만 따지면 1분에 1.5켤레씩 팔려나간 셈이에요. 이 성공으로 감을 잡은 휠라는 이어서 디스럽터 2를 출시했습니다. 밑창이 두껍고 디자인이 투박한 모양인데 어글리 슈즈라는 이름으로 큰 주목을 받았어요. 시험 삼아서 딱 1000켤레만 온라인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게 단 하루 만에 완판됩니다. 이후 공식 출시된 디스럽터 2는 국내 시장에서만 180만 켤레, 글로벌 시장에서는 무려 1000만 켤레나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 신발 전문 매체인 푸드웨어 뉴스에서는 디스럽터 2를 2018년 올해의 신발로 선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휠라는 콜라보레이션에도 엄청난 공을 들였는데요. 펩시, 메로나, 추파춥스 등과 같은 식품 기업계와 진행한 콜라보가 대표적이에요. 이 밖에도 BTS와 같은 글로벌 스타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다거나 명품 브랜드인 펜디와 협업을 진행하는 등 휠라는 1020 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휠라의 변화는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2015년 당시 휠라 코리아의 매출은 8,157억 원이었는데요. 코트 디럭스와 디스럽터 2가 출시된 이후인 2018년에는 매출이 무려 3조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휠라는 젊은 층을 위해 그 어떤 브랜드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11년에 달하는 자신들의 헤리티지를 고스란히 유지한 채로 말이죠. 무엇보다 뉴트로라는 메가 트렌드를 이보다 더 잘 이해하는 브랜드가 없을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한국이 키운 세계적인 브랜드. 휠라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걷게 될까요?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을 때 휠라는 다시 한번 극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휠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마녀 스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마녀 스푼의 마녀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